안녕하십니까. 삼성회계법인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맡고 있는 김민규 부대표입니다. 우선 화면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 두 개 파트로 구성이 됩니다. 우선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파트 1이고요. 두 번째에서 금융기관의 책무구조도 관련된 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기업 지배구조와 관련된 내용들, 그리고 내부 통제와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아, 이런 그 지배구조라든지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해서는 양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규제 당국에서의 규제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역시 필요하고, 기업 스스로도 개선의 노력 계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은 이제 규제 관점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고 그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관점에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좀 지연되고 있어가지고 많이 좀 부담이 되는데요. 제가 말을 좀 빨리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두 개 파트로 구성되어 있어서 말을 좀 빨리 하게 되는 점,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파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와 관련된 개정사항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그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제도와 관련된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2000년대 초반에 아시아 주요 국가들은 이제 기업 지배구조 모범 기준을 도입하면서 의무 공시를 시작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에는 1999년부터 자율 공시를 시작을 했는데요. 수년이 지난 후 2016년 기준으로 봤을 때 오른쪽에 보시면은 기업 지배구조 순위가 한국은 그렇게 높지 않은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자체평가한 상장사의 지배구조 등급 역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자본이 이탈하고 행동주의 펀드와 분쟁이 일어나는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됐고요. 이에 따라서 의무 공시가 도입이 됐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의무공시 제도를 살펴보시면 1919년부터 상장회사의 자산 규모에 따라서 2조 이상부터 순차적으로 공시가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5천억 이상이 대상이 돼서 공시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제출 시기는 매년 5월 31일 기준으로 제출을 해야 되고요. 미제출하는 경우에는 공시 규정에 따라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이 됩니다. 오른쪽에 보시면은 공시 의무화에 따른 그 준수율이 나타나 있는데요. 보시면은 53%에서 19년 처음 도입이 된 53%에서 50%로 낮아진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자산 규모별로 살펴보시면은 2조 이상은 53%, 65%로 늘어났습니다. 아무래도 자산 규모가 적은 회사들이 준수율이 낮다는 현황을 고려했을 때는 점차 개선되고 있고 향후 5천억 이상 회사들도 개선이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개선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구성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에는 핵심 원칙, 세부 원칙, 필수 규제사항, 핵심 지표 이렇게 네 가지 항목 구성이 됩니다. 핵심 원칙은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이렇게 각각으로 해가지고 총 10개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세부 원칙은 각각의 핵심 원칙에 대하여 하부 항목으로 세부적인 원칙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 원칙별로 필수적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서술형 기재 항목들을 추가적으로 제시하고 있고요. 핵심 지표 같은 경우는 주주이사회, 감사기구 각각에 대해서 15개 항목으로 OX 형태로 기재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핵심 원칙과 핵심 지표를 간략하게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핵심 원칙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주주 2개, 이사회 관련 항목 6개, 그리고 감사기구 관련 항목 2개 해가지고 총 10개의 핵심 원칙이 있고요. 그 핵심 원칙 기재된 여기 그 주주 권리라는 부분 옆에 괄호 열고 5가지가 있는데 이게 세부 원칙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총 28개 세부 원칙이 요청이 되어 있고요. 세부 원칙 같은 경우는 필수
준수 항목은 아니고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준수하지 않는 경우에 추가적인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OX 형태로 표시된다는 핵심 지표 항목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주이사 역시 똑같이 주주이사회 감사기구에 대한 각각 항목들이 있고 총 15개 항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습니다. 쭉 이렇게 훑어보시면은 뭐 주집 소집 공고라든지 사회이사가 이사회 의장인지 여부, 그리고 단일성으로 구성되는지 여부, 그다음에 동쪽이 내부감사 설치 여부 이런 식으로 OX로 표시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다는 점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해서 감독당국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한국거래소에서는 보도자료를 내면서 지배구조 보고서에 대한 작성을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2월 16일에 사전 중점 점검 사항이라고 해서 사전 점검 항목을 제시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사전 점검 항목에 대한 얘기를 제시를 하는 사유는 중점 점검 항목을 사전에 발표를 함으로써 기업이 이러한 보고서에 대한 발행 준비를 하는 것을 지원하고, 그리고 설의 견해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 이런 사전 중점 점검 항목을 제시를 합니다. 그리고 혹시 준수 여부를 확인을 해서 기업의 소명 절차라든지 의견을 제시를 받고, 그리고 수정을 요구하고, 그리고 우수하게 공시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포부 수항을 하는 이런 사후 관리도 같이 진행을 합니다. 사전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중점 점검 항목을 좀 사전적으로 예시를 하는데, 어떤 이런 가이드라인 변화가 있다든지, 매년도 공시 우려가 빈번한 항목이라든지, 금융당국에서 어떤 정책적으로 좀 힘을 주는 그런 항목들에 대해서는 사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선정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아까 말씀드린 핵심 원칙, 세부 원칙, 핵심 지표 같은 경우에는 매년 조금씩 변경이라든지 신규 삭제, 뭐 신규 도입 이런 형태로 변동이 계속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중점 점검 항목으로 제시를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거는, 여기 보시면은 현금 배당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배당의 예측 가능성, 그리고 소액주주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 이런 부분이 좀 눈에 보이실 텐데요. 최근에 얘기가 많이 되고 있는 그 밸류업과도 상당히 관련이 있다, 이렇게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좀 밸류업 보고서와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차이를 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같은 경우에는 지배구조 관점에서 전반적으로 원칙적으로 지켜야 되는 항목을 기업이 얼마나 준수하고 있는지를 공시하는 항목이라고 얘기를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밸류업 관점에서는 이런 지배구조 보고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몇 가지 항목들 중에 주주의 권익보호, 밸류업을 위해서 회사가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떤 실행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중장기 계획까지 포함해서 거버넌스 측면을 포함하지만 실행 관점에 좀 더 초점을 맞춘 보고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라든지 밸류업 같은 게 중복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논의가 있어서 간단하게 좀 말씀드렸고요. 이런 공시 같은 경우는 또 추가적으로 하나가 또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있죠. ESG 관련해서 기준서가 또 조율이 됐고 의무 공시가 2026년 이후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마 그런 지배구조 지속가능 경영 보고 ESG 보고서 공시가 의무화가 되면 아마 점차적으로 통합되고 정리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후관리 측면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월 말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제출이 되면은 거래소에서 점검을 하게 됩니다. 평가와 점검을 하게 되고, 정결 결과 오류가 있거나 누락사항이 있거나 수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은 기업에게 의견 청취를 하고 서명 절차를 거치고 정정 요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부분에서 적절히 정정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점 참조를 하시고, 이런 절차가 완료가 되면은 우수법인 공고, 그리고 포상, 그리고 추가적인 교육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항목으로는 주점 점검 사항을 조금씩 하나씩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 뭐 이런 그 주점 점검 사항을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관련해서 기사를 좀 같이 스크랩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트렌드와 이런 세부적인 원칙들, 그 주점 점검 항목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최근에 트렌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이런 부분 한 번씩 좀 더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당 가능성 제공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그 정관을 개정을 해서 이제 배당 기준일을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는 이런 기 터졌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깜깜이 배당 얘기가 많았었는데 이제 선배당을 결정하고 배당 기준일을 결정하는 이런 투명성 확보 차원에서의 어떤 배당의 예측 가능성 부분을 확인할 수 있고요. 밸류업 관점에서도 배당의 그 어떤 분기 배당이라든지 이런 관점에 공시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액주주라든지 해외 투자자와의 소통 역시 중요하죠. 밸류업에서도 강조를 하고 있는 사항이라는 점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전환사채나 교환사채처럼 기업의 소유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해서 공시를 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전환사채라든지 그 전환사채와 같은 어떤 이런 그 주식으로 변환될 수 있는 주식을 활용해서 증권을 활용해서 지분 그 주주들 간의 이해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변동 가능성, 주주의 이익 권익에 변동이 있을 수 있는 부분, 바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시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입니다. 최근 들어서 최고경영자 승계 정책에 대한 관심이 많이 늘어났고, 그 다음에 그 감독당국에서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과 관련해서는 최고경영자 승계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고요. 최소한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충분한 검증을 진행을 해라라고 요청을 하고 있고, 이런 그 승계 어떤 임기 만료 시 승계뿐만 아니라 후보군, 상시적인 후보군을 마련을 하고 이 후보군에 대해서 어떻게 육성을 할지 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를 마련하라고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현황입니다. 위험 관리와 내부 통제 정책 마련하고 운영하는 거, 이 부분은 뭐 기존에도 다 있었던 부분이고요. 회사에 대해서, 상장에 대해서 요구를 하고 있던 사항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특히 중대재해처벌법이라든지 산업안전보건법 같이 어떤 직접적인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내부 통제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강조점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제가 파트 2에서 또 설명드릴 책무 구조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위험에 대한 관리, 그리고 물론 금융기관에 한정되지만은 금융기관의 위험에 대한 관리, 이에 따른 내부 통제에 대한 정책 수립, 관리 조치에 대한 수립, 운영,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추가적으로 제가 파트 2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회 의장을 사회이사로 선임한 부분, 이 부분은 뭐 크게 내용상 어렵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인 시간 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사회가 동일성으로 구성되지 않아야 된다. 이런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이제 OECD 평균 같은 경우는 32%, 국내 같은 경우는 16% 많이 올라왔지만은 아직은 OECD 평균에는 도달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임원으로 그 기업 가치의 훼손이라든지 주주 권익에 침해를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임원으로 선정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왼쪽 기사를 보시면은 국민연금이라든지 행동주의 펀드에서 어떤 그 임원 선임에 관련해서 특히 사회이사 선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사 표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에 특히 기사를 좀 찾아보시면은 수년간 이제 그 많이 증가를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움직임은 좀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임원의 보수 정책 역시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요. 원론적인 성명에 그칠 것이 아니라 특히 뭐 상세한 내용, 그 보수 정책에 대한 상세 내용 기재가 필요하고 특히 주식 기준 보상과 같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 공시가 되는지 상세 내역을 공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감사 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공시를 요구하고 있고요. 한국적 특성상 아직은 이 부분이 그 중요성이 강조가 좀 덜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 삼성회계법인에서 올해 좀 서베이를 진행했었는데요. 왼쪽에 보시면은 독립성 요건을 세 가지로 구성을 해서 질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감사위원회 직속 편제, 그리고 감사위원회 내부감사 기능 수행 여부를 그 결과를 직접 보고하는지 여부, 그리고 행정적인 부분은 경영진에게 실시하는 이런 독립된 요건을 충족하는지 세 가지를 질의를 해봤는데 이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은 8.2% 상당히 낮은 수준에 그쳤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감사위원회가 활동하는데 지원을 할 수 있는 내부 감사기구의 독립성, 전문성이 좀 부족하다는 현황을 확인을 했고요. 앞으로 좀 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확인을 했습니다. 외부 감사인과 주기적인 소통 부분입니다. 그 외부 감사인과 내부 감사 기구, 감사위원회가 주기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리고 법령에서도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은 숭실대학교 정비영 교수님께서 연구를 하셨는데, 외부 감사인과 감사위원회가 정기적인 소통, 그리고 특히 대면 소통을 진행을 하면은 감사 품질에도 상승 효과가 있었다. 이런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중점 점검 항목까지 살펴봤고요.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어떤 것인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 컴플라이와 익스플레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준수를 하되 준수 자체를 강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미준수에 대한 설명을 충실히 기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한국적 정서상 이런 지표가 외부 검증, 인증을 거치지 않는다면 사실은 데이터의 정확성 여부는 조금 신뢰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거래소에서 검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충실히 수행하고 계시겠지만은 아무래도 신뢰도에 대한 기초 데이터 확보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앞서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어떤 뭐 밸류업도 마찬가지지만은 기업 지배 구조와 관련된 강화 요구는 현 추세, 시장 트렌드를 봤을 때 지속적으로 좀 더 강화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따라서 그리고 현재 지금 공시 의무화가 되어 있는 기업 지배 구조는 시장이라든지 주주와 소통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충실한 작성이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참석해주신 대부분 분들께서 이제 감사인이라든지 감사위원회에 참석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를 살펴보실 때 양쪽 측면에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배구조 관점에서 우리 회사의 지배구조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서 회사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고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살펴봐야 될 것 같고 중점 점검 항목 세부 사항에 대해서도 트렌드를 파악하시고 그 트렌드에 맞게 세부적인 사항들이 기재가 되는지 혹시 부족한 점은 없는지에 대한 미시적인 관점에 그런 체크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감사위원회 분들께서 역할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말을 빨리 하고 있는데 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하고 있다는 점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파트 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개정에 따른 책무구조도에 대한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도 언급이 있었지만은, 회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금융기관에서 최근에, 금융사고라든지, 어떤 횡령사고라든지, DLF라든지 ELS와 같은, 불안정 판매 이슈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있어서는 금융기관의 내부 통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점검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논의가 있었고요. 보시면은 2022년부터 은행연합회 주관으로 내부 통제 개선 TF가 발동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TF에서 영국의 SMCR 제도를 벤치마크해서 책무 구조도가 도입이 됐습니다. 그 근간은 이제 기업 금융회사의 지부의 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을 계기로 책무구조도가 도입이 됐고요. 시행은 24년도 7월 3일, 올해 7월 3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아래 보시면은 요 제출일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책무구조도를 작성을 해서 감독기관에 제출하는 일자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행일 기준으로 7월 3일 이후 기준으로 은행 및 금융기주 같은 경우는 6개월 이내, 내년도 1월 2일에 감독기관에 제출을 해야 되고요. 금융업종별 그리고 자산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제출을 해야 되는 이런 항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크게 두 가지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책무구조도 작성과 운영이 필요하다는 내용입니다. 보시면 책무구조도는 책무기술서, 책무체계조, 책무관리 매뉴얼로 구성이 됩니다. 요건 제가 좀 이따가 양식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책무구조도라는 것 자체가 금융회사의 임원이 본인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를 배분하고 그 책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에 대한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관리 의무를 충실히 수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그 확인을 하기 위해서는 아래 보시는 책무구조도 시스템 구축이 아무래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내부 통제를 제대로 수행했다는 증빙을 남겨야 되는 것이 또 중요한 일이거든요.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제재 또는 면책과 관련해서 증빙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증빙을 남기기 위해서도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이렇게 큰 한 축이 있고 오른쪽에 보시면은 내부 통제 거버넌스 변경과 관련된 업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기존에 내부통제위원회가 있었는데 이 부분을 이사회 소위원회로 격상을 하면서 이사회가 직접 감독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부통제 기본 방침 및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해서 지속적인 운영, 그리고 일상적인 운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부여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금 약간 오해하시는 부분이 대표이사의 책임이 다 임원한테 넘어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는 부분도 있는데요. 대표이사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 총괄적이고 포괄적인 내부통제 책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이사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때문에 부분에 대한 어떤 변경에 대한 대응 역시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좀 추가적으로 계속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내부 통제 관리 의무에 대한 부여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임원에 대해서 책무에 해당하는 범위에 대해서 내부 통제에 대한 관리 조치 의무를 부여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운영을 했는지 관리 조치를 취했는지에 대한 그 증빙을 남긴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밑에 보시면 제재 및 면책 기준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러한 내부 통제 관리 조치를 미실행하거나 불충분하게 실행한 경우에는 제재의 대상이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해서 관리 조치를 했다면은 면책이 되지 않는다. 몰랐다, 라는 그 변명을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어떤 노력을 기울였는지가 중요한 관리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의 역할 강화도 중요해졌고 내부통제위원회를 직접적으로 이제 통제하도록 이렇게 이사회의 역할 강화가 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내용일 수도 있는데 이사회, 대표이사, 임원의 역할이 각각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요거 일일이 다 설명드리지는 않겠지만은
이사회는 최상위 기구로서 대표이사의 내부 통제 관리 의무를 감독할 책임을 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부통제위원회의 행위를 감독할 책임을 집니다. 그 대표이사의 책임이 명확화가 됐다고 말씀드렸는데 내부 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자로서 총괄적인 관리 조치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옆에 보시면은 6개 책임이 있죠. 읽어보시 쭉 한번 눈으로 보시면은 당연히 해야 되는 업무입니다. 그래서 내부 통제에 대한 집행과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은 가지고 있고요.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지원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 임원에 대한 점검, 당연히 필요하고요. 직관적으로 보시면은 제일 밑에 장기와 반복적 조직적 내부 통제 기준의 위반 방지, 요 항목을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금전사고라든지 어떤 이런 불안전 판매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장기적으로 발생한다든지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든지 하면은 당연히 대표이사도 책임을 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원 단계에서는 본인이 담당하는 책무에 해당되는 내부 통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런 관리 조치 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책무 구조도 3가지 문서가 있다고 말씀드렸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말씀드린다고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무구조도의 작성 대상은 임원입니다. 임원은 지배구조 보시면 여기 보시면은 이사감사 집행임원 그리고 업무 집행 책임자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0에서 요구하는 그 주포감시인이라든지 위험관리 책임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임원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이사회 의장,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회이사는 책무구조도 대상이 아니지만은 사회이사가 이사회의 의장을 담당하고 있다면은 이사회 의장은 책무구조도 작성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임원 자리에 임원은 아니지만 부서장이 와서 임원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임원의 역할, 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책무구조도의 작성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 상임위원 임원과 하위 임원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인 내규 등과 같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내부적인 근거에 의해서 실질적인 의사결정 책임을 누가 부담하는지를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위 임원이 책임을 진다, 의사결정을 한다 하면은 하위 임원한테 개별 책무가 부담이 되고 상위 임원이 담당을 한다 그러면은 상위 임원한테 개별 책무가 부담이 되고 하위 임원 같은 경우는 공통 책무가 부담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개별 책무와 공통 책무라는 용어를 썼는데 그거는 좀 이따가 제가 양식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무기술서에 대한 양식입니다. 아까 책무기술서 책무 체계에도 책무관리 매뉴얼이라는 제가 양식을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책무기술서의 예시입니다. 준법감시인을 예시로 들었고요. 이 준법감시인 임원 한 명의 기본적인 정보를 이렇게 기재를 합니다. 업무 적합성이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준법감시인의 핵심 업무를 기재를 하고요. 핵심 업무 각각에 대해서 어떠한 책무를 부담해야 되는지, 어떠한 책임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이 책무기술서입니다. 이런 책무를 기술하기 위해서는 역시 위원회에 어떻게 소속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위원회의 역할과 같이 매핑해가지고 책무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위원회의 참여 여부까지 이렇게 기본 양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무 체계도입니다. 보시면은 조직도하고 좀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고요. 이사회의장, 아까 말씀드렸죠. 사회이사인 이사회의장은 책무조도 작성이 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대표이사, 그리고 각 관리 임원들이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임원들은 제가 일단은 제외를 했는데, 임원들은 당연히 해당 업무에 해당되는 책무를 당연히 부담을 하는 것이고요. 공통관리 부분을 좀 설명드리도록 익히기 위해서 이렇게 관리 기능 중심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준법 감시인을 기본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개별 책무는 준법 감시인 같은 경우는 C13에서 15까지 담당을 하게 됩니다. 내부 통제 기준, 자금 세탁 방지, 법무 이렇게 개별 책무를 준법 감시인이 부담을 하게 되고요.
왼쪽에 보시면 공통채무라는 부분, 준법 지원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무래도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준법이라는 것이 어떤 준법 감시인만의 업무는 아니고 메인 책임은 지더라도 공통적으로 지원을 해서 준법 감시인의 역할을 보좌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공통 그 책무는 여러분 그 임원에게 배분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무체계도와 관련된 세부 내용이고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책무관리 매뉴얼입니다. 아까 제가 그 임원의 면책을 위해서 그 내부 통제 관리 조치라는 단어를 쓰면서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을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 관리 조치 단위는 관리 조치의 행위의 주체는 아무래도 부서장이 될 경우가 많습니다. 임원이 내부 통제를 직접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한정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내부 통제는 부서장 단위에서 수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부서장 단위, 부서장 레벨까지 내려가서 각각의 책무에 대해서 어떤 관리 조치가 필요한지 이렇게 기재를 하는 형태로 되어 있고 이 부분이 상세히 작성돼야 돼야지 관리 조치가 제대로 이행이 됐는지를 확인하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충실한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책무구조도 작성 시 몇 가지 고려사항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 다시 강조드리고요. 이사회의 감독 기능 강화, 내부 총재의 기본 방침 및 전략에 대한 신설, 대표이사의 책임 변경에 대한 이렇게 세 가지 영역의 거버넌스 변경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책무기술서에서 제가 그 수행 자격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업무 수행 자격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입니다. 책무기술서 작성 시에 이렇게 정직성, 그 해당 임원의 정직성, 신뢰성, 전문성, 업무 경험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해당 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적격한 임원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자격 요건 확인을 요구하고 있고요. 임원 심사표 상에서도 유사한 항목들이 기재가 되고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임원이 배치되도록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는 점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래도 임원 같은 경우에는 인력풀이 대상이 적고 적절한 자리에 적절한 사람을 찾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너무 스트릭트하게 기재를 한다면은 나중에 또 이제 되돌아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범용성 있는 판단 기준 이렇게 수립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면책과 관련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그 기준입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두 개 요소, 정도 및 정도, 그리고 위법행위 결과, 그리고 8개 기준을 적용을 해서 이제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4대 주의, 위험 요소에 대한 파악, 그리고 업무 수행 과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했는지,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합리성, 투명성, 그리고 내부 통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그 성과가 어땠는지, 이런 기준과 기준 요소들을 적용을 해서 상당한 주의 의무를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부 책무 구조도의 운영과 그 수립도 작성도 중요하지만 운영과 변화 관리 역시 매우 중요합니다. 왼쪽에 보시면은 이제 내부 통제 관리 조치에 대한 이행 현황, 아까 부서 단위에서 부서장 단위에서부터 수행한 것을 그 체계적으로 올라와서 임원 단위 그리고 대표이사, 이사회 이러한 체계적인 점검과 보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변화 관리 역시 필요합니다. 어, 어, 그 책무구조를 작성한 이후에 임원의 변경이라든지 조직의 변경 그리고 업무 범위라든지 이런 변경은 항상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상품이라든지 업무 영역의 변화 그리고 업무 절차의 변화 역시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방향 어떤 이런 변화들에 대한 확인 그리고 이런 변화들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하고 관리 조치까지 엮어내는 이런 변화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그런 영역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책무구조도 도입 효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무구조도
일단은 제가 금융기관 가서 이렇게 채무 구조를 말씀드리면 일단 불편해하십니다. 문제가 생기면은 무조건 처벌받는 규정을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볼멘 소리를 하시는 것도 있고, 괜히 또 이제 비용만 들어가는 행정적인 절차를 생기는 거 아니냐. 이런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런 제도 개선이 있었을 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활용하는가에 따라서 그 효과는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부 통제와 관련해서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그레이 영역이 존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를 들면은 그 불완전 판매와 같은 경우에도 어, 이런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상품 단위에서 금융기관에서 그런 불완전 판매 이슈가 있었을 때 상품 개발 단위에서의 문제인지 아니면은 판매자들이 판매를 담당하는 영업직들이 잘못한 것인지에 대한 이런 논의가 있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있어서는 지금 이런 책무 구조도를 활용을 해서 명확하게 책무를 규정을 하고 임원의 책임을 규정을 하고 그다음에 관리 조치가 어떤 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확인을 한다면은 그레이드 영역에 대한 최소화를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소관 임원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단순히 규제가 변경된 거에 따른 어떤 대응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 과정을 어떤 그 내부 통제 개선 기회로 그 내부 통제를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지속적인 내부적인 그 모니터링, 그리고 점검 기회로 활용을 하신다면 실질적인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예, 제가 말씀을 좀 빨리 말씀드렸는데요.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발표를 마치고 질문 사항 있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아이고 수고하셨고요. 아, 지금 또 말씀이 빠르시다고 그러지만 뭐 들을만 했고요. 시간적으로 잘 활용을 해 주셔가지고 지금 약 40분, 37분간 강의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주 좋은 내용이신데 다만 이제 질문을 에, 아직 그 올라온 게 없어서 중간에 제가 질문을 어, 이 모더레이터 입장에서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우선 첫 번째에 제가 확인하고 싶은 게 24쪽 슬라이드인데요. 자료집에 24쪽인데 아마 처음 두 번째 그 화면 같아요. 어, 왜 기업 지배 구조 보고서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나 해서 CG 워치를 인용해 주신 거 있죠. 예, 그게 그 재미있는 표현인데 이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는 건지 한번 확인도 좀 필요한데요. 지금 앞에 아시아 주요 국가의 기업 지배 구조 모범 기준 도입 시기를 소개해 주시면서 다른 나라들은 아시아 국가의 전부 의무 공시네요. 연도는 다르지만 전부 의무 공시인데 한국은 1999년에 자율 공시로 도입한 이래로 계속해서 자율 공시를 유지를 해 왔는데 2015년에 일본까지 도입을 했는데 2016년에 밑에 각주에 보면은 난해 각주에 지배구조 평가 결과를 그 CG워치 2016년에 나온 걸 보니까 아마 이게 2015년까지의 그 데이터를 가지고 평가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러면 한국은 당연히 자율공시니까 일본까지 얘네도 일본이 의무공시로 도입을 해서 3등으로 올라가는데 한국은 유일하게 다른 나라에 비해서 자율공시니까 8등으로 이렇게 그 순위가 떨어져 있어요. 당연하겠죠. 그러면 이때까지는 자율공시니까 한국이 이렇게 되어졌겠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의무공시로 한국도 이제 바꿨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럼 다만 그런데 하나 이제 헷갈리는 게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한국이 이렇게 바꾸기는 했는데 공시 방식에 보면은 COE 방식이에요. 예, comply or explain 이렇게
되는 것이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일단은 지키는 쪽으로 해라. 그렇지만은 지키지 않았을 때는 설명문을 달면 된다 해가지고 이거를 완전한 의무 공시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좀 그 앞에 CG 그 워치의 그 기업 지배 구조 워치를 하는 평가하는 기관에서 아, 의무 공시로 받아주는지 저는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기를 바라는데 그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을지 밑에 보면은 연도별로 단계적 의무화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은 의무 공시로 한국도 전환을 이제 다 같이 했다. 이런 그 입장을 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 주시고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렇게 COE 방식으로 한 것이 많지는 않죠. 일반 법령의 경우에는 되게 어, 지켜라. 그리고 연도별로 이렇게 그 차등화를 시키기는 했지만은 뭐 익스플레인만 해도 의무로 봐준다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확실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질문 사항은 그, 어, 요 첫 번째 파트 1에 관련된 그 마지막 슬라이드를 한번 봐주시죠. 마지막 슬라이드가 좋은 랩업의 좋은 보고서를 위한 질문 이렇게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지배구조 이슈의 네 가지를 이제 소개를 오른쪽에 하단에서 해주셨죠. 그런데 다 뭐 주주권리 보호를 위해서 요즘 상법 개정에 그 시비가 붙은 사항이죠. 학계나 그 시민단체에서는 당연히 지배주주 뿐만 아니라 어, 무시되고 있는 소액 주주까지도 같이 주주로 보고 이사들이 회사에 대한 책임만 지는 상법의 현 규정을 이사 또는 주주에 대한 책임으로 이렇게 해서 당연히 모든 주주를 n분의 1로 비례적으로나마 그 주의를 기울여서 충실 의무를 규정하는 것이 옳다 하고 지금 개정을 하려고 그러는데 기업들은 지금 우리나라의 지배구조의 그 특수성이죠. 대주주가 모든 왕을 이제 지위를 점하고 있으니까 정말 여기에 그 에이전시 프로블럼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그 반발하고 있는 것이 정말 우리 전문가들 입장에서 볼 때는 넌센스라고 생각하는데 지나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제가 알기로 다른 관련 상법학회에서도 여기에 대해서 재반론을 하면서 법 개정 똑바로 해라. 너무 그 기업들의 로비에 넘어가지 마라. 당초 처음 하고자 했던 대로 해라. 다시 말하면 이사의 책임을 그 회사에 대한 충실뿐만 아니라 주주에 대한 충실도 같이 규정을 해야 된다 하고 지금 그 반론을 제기하고 결과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 나머지 밑에 내용에 세 가지 어, 임원 선임 승계에 관한 문제, 배당 정책의 투명성, CEO 승계 정책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한 개가 중요한 게 빠지신 것 같아요. 지금 그 앞 슬라이드에 보시면은 중요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중점 점검을 했더니 감사위원회 감사 등 내부 감사기구 이 지원 조직이 어, 10군데 중에 한 군데도 못 친다, 못 미친다. 그래서 8.2%에 그쳤다. 예, 여기죠. 이렇게 가지고 그 나온 것은 정말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고 따라서 이것이 지배구조 이슈에서 그 대상에 당연히 다섯 번째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세상에 지금 사회이사 중심의 그런 비정규직이잖아요 사회이사들이 그렇게 해서 회의에 뭐 분기 한 번 나오든지 빨 자주 해서 한 달에 한 번 나온다 하더라도 비정규직인데 이런 사회이사들이 제대로 기능을 하도록 해주기 위해서도 이 내부감사 기구는
필수적으로 100% 유지가 돼야 될 것 같은, 이 설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지금 8.2%만 설치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그 현실상 문제지요. 그러니까 이 내부 감사 기구를, 감사실, 쉽게 말하면 감사실 기구를 반드시 둬야 된다. 10곳 중에 어, 9곳이 설치를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 사회이사들 가끔씩 나와서 보고받는데 하부 조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 랩업의 좋은 보고서를 위한 질문에 지배구조 이슈에 저는 다섯 번째, 그 내부 감사 지원 조직, 이것의 그 설치 여부는 앞에서 지적하신 거하고 같은 일맥상통한 차원에서 꼭 지적이 돼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는데, 여기 우선 두 가지 답변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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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여러 개를 주셔가지고, 예. 일단은 뭐 이런 현황을 있었기 때문에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가 도입이 됐는데, 이제 기업 지배구조 보고서의 그 의무화, 요 부분은, 아, 그 시행 주체가 거래소입니다. 거래소라는 점 이해를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기업지부서도 보고서 가이드라인도 계속 발행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그 컴플라이어와 익스플레인 이 방식을 채택했기 때문에 일부 미흡하다거나 아쉬운 면 당연히 있습니다. 고요.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는 설명할 때 작간적으로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이런 보고서의 어떤 강제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는 이제 이런 방식에 대한 어떤 기술 방식에 대한 보완도 필요하지만은 외부 검증, 인증 역시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은 지금 이 실행 주체가 거래소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실행력 부분에선 좀 약한 부분이 있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최근 여러 가지 트렌드가 막 바뀌고 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밸류업도 언급이 됐지만은 그게 밸류업은 자율 공시이긴 하지만 ESG 공시 이 지배구조를 포괄한 ESG 공시 역시 또 공시 의무화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함께 좀 고려를 해서 정부 그 정책 당국에서도 함께 고려해서 어떤 공시 의무화를 변동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은 의무 공시로 보시는 거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거래소는 의무공시라고 표현을 할 것 같고요. 그렇게 얘기를 할 것 같고, 여기서 얘기한 CG와치 요쪽에서 의무공시라고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그건 제가 이렇게 섣불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주신, 요거 말씀드리려면은, 이게 제가 말씀 설명을 좀 생략했는데요. 요거는 지금 여기 그 왼쪽에 보시면은 삼성 KPMG 공식 유튜버 채널, 그러니까 유튜브 가셔서 삼성 KPMG 공식 하시면은 저희 KPMG 법인의 유튜브 채널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여기에 올라가 있는 동영상입니다. 저희가 올해 초에 그 서울대학교 김우진 교수님하고 같이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연구를 진행을 했고요. 이제 김우진 교수님이 선정한 이 지배구조 이슈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동영상입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당연히 중요한 항목이고요. 어, 주주권리보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전반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도 다만 오늘 말씀드린 지배구조 보고서 같은 경우는 용어에 대한 정의를 좀 다시 하고 싶습니다. 그 소유 구조와 지배 구조는 좀 구분해서 논의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소유 구조 이슈는 제가 사실은 오늘 다룰 이슈는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아주 한국적인 특성, 현실이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논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지배 구조라는 것, 이사회 이하 감독기구, 감사위원회와 같은 지배 구조 거버넌스 측면에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김우진 교수님이 선정하신 네 가지 주요한 이슈라서 참조를 하시도록 제가
기재를 해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했는데 잘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내부 감사 기구의 독립성, 전문성 중요합니다. 당연히 중요하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이 중요한 요소이고요. 다만 이게 설치라는 단어를 써서 8.2%를 적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부 감사 조직이라는 게 다양한 형태로, 다양한 명칭으로, 다양한 인원수로 회사마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일률적으로 정의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저희가 나름대로 기준을 잡아서 독립성 요건이라는 것, 이런 세 가지 요건을 적용했을 때 그 서베이 결과 모두 충족하는 회사는 저희가 판단하기에 저희 서베이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독립된 내부 감사 부서를 운영하고 있는 곳은 부족했다, 많이 부족했다. 이런 서베이 결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여기까지 서베이 일단은 결과, 예, 예. 예. 예, 서베이 결과였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금은 그 세 가지 요건을 동시에 이제 고려를 하셨다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요. 예, 맞습니다. 다만 밑에서 언급한 하신 것처럼 감사위원회 그 3분의 2 이상이 비상근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역시 그 지원 조직은 꼭 있어야 된다, 필수적이다 이렇게 예, 말씀을 하신 걸로 보면은 역시 당연한 그 제 말씀입니다. 의견대로 예, 그것이 예, 그 중요한 아까의 그 랩업 마지막에 지배구조 이슈 픽업 한 것 네 가지는 다른 사람의 소스였군요. 다른 예, 예, 분의 예, 인용 자료가 이제 없어서 이제 그런데 예, 그건 그분들의 그렇습니다. 얘기고 일단은 최소한도 삼정에 발표하고 일관성 차원에서 볼 때는 당연히 이것은 뭐 10%도 안 되니까 그죠? 8.2%밖에 안 되니까 그건 앞으로 나아가야 될 지향해야 될 방향이다. 그래서 보면은 그건 나중에 삼정 보고서에서는 최소한도 5가지는 돼야 되겠습니다. 예, 예, 나아갈 그렇게 방향이라는 점에서 당연히 동의를 그렇죠. 합니다. 예. 예, 예, 현실적으로 사실은 뭐 우리가 뭐 감사 부서를 또 뭐 윤리 경영실 또 뭐 지원 하여튼 감사란 말을 안 쓰면서 비슷한 예, 용어들이 예, 있지요. 맞습니다. 근데 예, 예, 그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사실은 감사라는 말이 학교 이 정식 교과서에 나오는 감사라는 용어를 그렇게 안 쓰려고 현실에서 비틀고 있는 걸 보면은 뭔가가 떳떳하지 못한 그런 느낌을 사실은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학교의 클래스에서도 그런 얘기를 나눕니다. 좋은 말인데 앞으로 더 감사란 말을 쓰는 부서만 쓰는 기업만 일단 카운트를 해 주시죠. 앞으로 조사하실 때는 윤리라고 하는 것은 그건 감사라는 말을 대신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원을 달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 질문이 더 있는데요. 지금 우리 Q&A에 다른 질문이 올라오지 않아서 제가 다시 하나 더 추가로 질문을 드리면 파트 2에 관련된 것입니다. 책무 구조도와 관련해 가지고 좋은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셨는데 여기에서도 조금 개념상 명확하게 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어, 뭐 포괄적으로 얘기해서는 책무 구조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우리나라가 이제 뭐 독자적으로 만든 제도도 아니고 소개해 주신 대로 영국의 제도를 벤치마크 해가지고 다른 나라에서 쓰니까 우리나라에서도 국회의원이 이제 마침 제도를 도입을 했네요. 그래서 저는 좋다고 보는데 다만 그 내용상에서 우리 경영학에서는 옛날에 우리 경영 현재 교과서에 다 나와 있죠. 잡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직무기술서 해서 인사관리에서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이냐? 이 책무구조도 소위 그 responsibility map이라고 하지요. 그 영국 제도는 이제 임원의 책임을 종전에 그 직원들한테 전부 미루고 직원들이 한 것이고 나는 그것을 세세하게 챙기는 입장이 아니다. 그렇게 이제 변명하던 것을 더 이상 변명 못하게 임원 정의를 그대로 하신 대로 임원에 대해서 직책별로 책을 배분하고 여기에 대해서는 당신들 나중에 딴소리 하지 마라 하고 실은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한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을 강하게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이제 소개를 해 주시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군요. 책무 기술서와 책무 체계도와 그리고 책무 관리 매뉴얼, 이렇게 세 가지로 그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는 걸 업무원에서 소개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정리를 그렇게 하면서 동시에 다음 슬라이드, 그 35번 슬라이드입니까? 거기에 보면은 우리가 분명하게 해야 될 것이, 여기에서 임원이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 이게 이사 감사만 임원이 아니고, 물론 집행 임원 당연히 그 두는 경우에는 거기에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묘한 그 범위 확장을 하고 있구나. 밑에 보면은 그 준법 감시는 임원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준법 감시도 포함시키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위험 관리 책임자도 포함을 시키는 것 같아요. 어, 그렇게 2호가 돼 있고, 3호 그 외에도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자를 포함해서 임원을 책임 묻는 임원을 광의를 지금 어, 금융회사 지배 구조법에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맞습니까? 예,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예, 그래서 예, 준법 감신에 대한 설명을 그 다음에 그 슬라이드에서 이제 제시하고 계신데, 좋은 예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준법 감신도 포함된다, 분명하게 이제 하고, 업무 집행자로서 분명하게 이제 그 준법 감신도 포함된다. 임원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내부 통제와 법무 업무를 지금 담당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내부 통제위원회를 이제 그냥 그 집행진 산하가 아니고 감독기구인 이사회의 산하의 별도위원회로 만들어라, 격상을 시키는 이런 것이 이제 강조된 것이죠. 예, 그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다만 밑에 볼 때 그 다음 슬라이드인데 그 사회이사는 제외된다, 일반적으로는. 다만 이사회 의장을 어, 경우는 사회이사라도 직무체계도에 그 책임 범위에 집어넣고 있다 하는 특징을 알 수가 있네요. 그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한번 점검하고, 이게 새로운 제도이기 때문에 저도 이해가 사실은 처음인데, 그 다른 데서 어, 보기는 했습니다만은 명확하게 그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명확하게 한번 좀 하고 싶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제 거기 다음 4번 39번 슬라이드네요. 거기에 책무 관리 매뉴얼이라고 하는 걸, 아까 세 번째죠. 책무 관리 예. 매뉴얼이라는 것을 예시를 했는데 거기에는 부서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부서장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서 얘기하는 임원은 아닌 겁니까? 임원인 부서장만을 얘기하는 겁니까? 임원이 아닌 사람입니다. 임원 임원이 아닌 하부 사람도 조직, 일단은, 하부 예, 조직으로 이해를 하시면 그럼 하부 조직으로서 이 돼요. 예, 예. 사람도 책무 구조도의 큰 그 범위 내에 책임을 지는 겁니까? 책무는 부담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부서장은 예, 책무 수행을 위한 관리 조치에 작성만 한다는 거예요? 내부 통제 업무를 제대로 수행했는지, 관리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기 위해서 부서장 단위까지 이제 작성을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그래서 양식, 제 예, 질문은 우리가 지금 책무 구조도 얘기를 하면서 책무 관리 매뉴얼이 지금 세 번째 팩터인데, 그 세 번째 요소에 이 부서장이 들어가서 밑에 해야 될 일을 쭉 그 책무 관리 항목이라고 열걸 하고 계세요. 예. 그러면은 이 사람들도 그 나중에 책임 추궁의 법적인 책임 추궁 대상이 되느냐, 저 하는 것이 제 질문이죠. 지금 책무 구조도 관점에서의 법적 어떤 제재 대상은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니에요. 책무 구조도 관점에서요. 하지만은 위법 행위를 했다면은 뭐 당연히 그 직접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 부서장이 횡령을 했다. 그런 케이스라면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하지만은 책무 구조도 관점에서의 어떤 제재 대상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책무 구조도 관점에서 임원까지 대상으로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 작성만 한다 부서장은 이거죠? 예, 아닙니다. 아니고요. 관리 조치 측면에서 작성을 하는 것이고, 다만 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내부적인 제재, 회사 내부적인 제재는 또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겠죠. 만약 이런 관리 조치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면. 예, 좋습니다. 예. 예, 마지막 슬라이드 44번 슬라이드에 대한 질문인데요. 여기에 책무 구조도 운영 및 변화 관리를 소개하고 계신데 거기에 용어가 이제 헷갈리는 게 책무 구조도의 3요소를 앞에서 얘기를 하셨을 때는 앞에 제일 첫 번째가 책무 체계도였고 그 다음에 책무 기술서였고 책무 관리 매뉴얼 이렇게 세 개 있는데 지금 요거는 오타로 봐도 되겠습니까? 책무 구조도 내에 책무 구조도 구성이 또 나오고 어, 그 책무 체계도는 지금 용어가 지금 여기서 사라졌어요. 뭐, 이거, 못하는 아니고요. 이렇게 뭐 기술하는 형태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고요. 어, 근데 이제 개념을 잡는 데는 혼선이 좀 없어야 되겠죠. 네, 뭐, 이건 오타는 아니고, 요 가운데 내용을 너무 신경 쓰지는 마시고요. 1번, 2번 이렇게 기술해 드린 내용 요거 중심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책무 구조도 운영 방안 정의 대상의 내용을 쓰신 거라서 거기에서 세 가지 요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책무 기술서 그 옆에 책무 체계조도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생략되어 있다고요? 예,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음, 그 나중에 한번 가서 자료를 한번 보시죠. 나중에 어, 우리가 학교에서 강의한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제 개념의 일관성이 있어야 되니까 어, 있어야 될 거는 다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예, 나중에 예. 한번 봐주시고요. 자, 아직까지 추가적인 질문이 음, 제 질문 외에 다른 거는 없는 것 같으니까 아마 낯선 제도라서 우리 청취자 분들께서 그 다른 추가적인 질문은 아직 없으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시간적으로 지금 딱 1시간이 됐네요. 지금 3시 50분에 시작했는데 4시 50분, 53분 해서 시간이 다 찼습니다. 우리 김민기 부대표님 삼정의 ACI 리더도 하시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감사합니다.